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대질 신문에 나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 독대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 씨 지원을 맞바꾼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관제대모 지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친박단체 등을 지원한 전경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의혹의 윗선에 있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약품대장에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덮는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만큼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여는가 하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주소 등을 공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정광용, 박사무 대표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하는 등 친박단체 집회와 관련한 수사에 척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층 가운데 32%가량이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주자들보다는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로의 지지 이동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석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내후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 빚 관리와 외국 자본 유출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대선을 앞두고 뉴스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액을 받았다거나 친박 집회 참가자가 경찰 폭력에 숨졌다는 등 판치는 가짜뉴스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닷새 앞둔 검찰이 뇌물죄 입증을 위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나가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총동원하겠다는 보석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과 관련해서 검찰은 삼성에 이어서 오늘 SK그룹 수뇌부를 소환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시간 정황과 관련한 저희들의 단독 보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SK 경영진 소환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검찰이 오늘 오전 소환한 이 수뇌부는 김창근 전 SK 수펙스 협의회 의장, 김영태 SK 부회장, 이영희 SK 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3명입니다. 신부는 일단 참고인인데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들을 부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강하겠다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 원과 43억 원을 출연했는데요. 검찰은 최 회장 특별 사면에 대한 대가로 SK가 이처럼 거액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SK 측에서 실제로 사면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소환된 김창근 전 의장은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총수 부재에 따른 고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안종범 전 수석도 만나서 같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면 청탁이 오갔는지를 규명을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특별 사면 발표 이후에 안 전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청탁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SK는 이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로 출연금도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수사 대상이죠. 예, 지난해 2월 K스포츠재단은 SK에 80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면서 이 최순실 씨의 독일 개인 회사인 비덱스포츠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직후의 시점입니다. 이후 SK는 비대게 돈을 보내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단에 보내겠다. 80억 원은 많으니 액수를 줄여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자 최순실 씨는 SK가 까다롭게 나온다면서 이 추가 지원을 무산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추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래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 전달이 되지 않았어도 뇌물을 요청하거나 약속만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가성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면세점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직후에 최순실 씨와 SK가 추가 지원을 논의했는지,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 됐든 안 됐든 논의 자체가 있었는지 그 여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를 한 당일날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이 안 전 수석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 수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SK 쪽의 입장도 좀 듣죠.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예, 한마디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을 읍소했을 뿐이고 여론도 최 회장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혜를 받은 바가 없고 또 결국은 탈락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와 롯데의 면세점 허가권 문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에서 80억 원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는 당초에 면세점을 독과점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라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왜 면세점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것인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015년 작성한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13일 면세점과 관련해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호텔 롯데월드점과 SK 워커힐점의 면세점 사업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락한 지 10여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엔 이 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들고 간 말씀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 훈련비 80억 원을 SK가 지원해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80억 원을 요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 권력의 최정점은 탄핵됐고 경제 권력의 최정점은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뇌물죄 혐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즉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질신문이 벌어질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장에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내용은 이 부회장 구속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먼저 2014년 9월 첫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위한 거였습니다.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에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책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자신의 임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16년 2월 세 번째 독대에서도 정유라 씨 지원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삼성은 왜 최 씨 측 지원에 나섰던 건지, 두 사람의 독대와 관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승부수를 던진 검찰이 핵심 당사자 두 사람의 대질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아시다시피 안종범 전 수석의 깨알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이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박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국정개입 사건 재판이 무르익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안종범 전 수석에게서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2015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라는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되도록 KT 회장에 연락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모 씨는 그 직후 KT의 브랜드 센터장으로 입사했는데 8달 뒤 박 전 대통령은 이 씨를 IMC 본부장으로 발령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IMC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영문 약자로 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가리킵니다. 어제 재판에 나온 안 전 수석은 당시 IMC가 무슨 약자인지 몰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설명해줘서 비로소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제학 교수였던 안 전 수석도 미처 몰랐던 영문 약자를 박 전 대통령이 가르쳐준 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돕기 위해 KT의 임원 직책명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 사이의 공모 관계도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넉 달 뒤인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토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최 씨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가 된 바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역시 KT 인사 특혜를 지목하면서 결정문에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헌재 판단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가며 도움을 준 죄를 무겁게 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 KT그룹 인사와 광고 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KT의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민간인을 추천해준 전례가 있느냐며 추궁했고, 대통령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얘기했던 것일 뿐,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사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 씨의 이권 창출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공모 혐의에 못을 박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포착이 됐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비켜갔던 중요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다시 말해서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금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앞서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등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바가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특검에서 넘어온 관제대모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중에는 정경련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자체 자금과 대기업 지원을 받아 친박단체 등에게 약 68억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정경련 관계자들이 허연준 청와대 행정관이 마치 돈을 맡겨둔 것처럼 극우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받아냈습니다. 허 행정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경련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제대모 의혹의 정황을 나타내는 통화 기록도 잇따라 드러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은 허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수사기간이 끝나 검찰로 넘겼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만간 정경련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친박단체 등에 지원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허연준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지원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박단체 인사들은 특검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집요한 협박을 이어왔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이런 위협은 그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이런 친박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특검을 향한 친박단체들의 위협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를 공개하고 은근한 압박도 해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있는 슈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일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친박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런 협박과 위협을 공공연히 쏟아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도 불복 발언과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행주치마는 스마트폰과 돌멩이를 함께 넣어 저 반란군을 진압할 것이다. 민중의 역정이다. 사기꾼이다. 역정 사기꾼. 나쁘다. 단거리의 최대 사기꾼 이점이 나쁘다. 경찰은 폭력을 조장하고 과격한 위협을 일삼은 친박단체 인사들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입건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했던 장 대표는 몽둥이를 들고 간 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장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자리를 황급히 피했습니다. 경찰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다른 친박 인사들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이윤석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일단 자택 앞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도 일부 친박단체 지지자 등 20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약 40분 전쯤엔 한 남성이 이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다가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낮엔 이곳에 40명 정도까지 모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의식해서인지 소리를 지르지 말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침착한 집회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보다 조용한 집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자택 뒤에 있는 초등학교, 여기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행동을 많이 했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측은 오늘 오후 집회 주최 측에 앞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엔 집회를 하지 말고 또 확성기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 집회 주최 측은 이를 받아들여서 내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상황이 좀 험악해서 아이들의 아빠가 회사 근무 중에 와서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그런 풍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 소환이 예, 이제 그런 모습도 닷새 앞입니다. 있었고, 예. 오늘 변호인단이 혹시 자택을 찾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변호인단의 방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모습만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필요하면 수시로 삼성동에 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직접 방문은 없었지만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이 검찰 소환 조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오늘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이 얘기하세요. 관계자들이 여러 번 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검찰 소환을 대비해서 이동 경로와 경호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통신요금 고지서가 그 집에 도착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오전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뭉치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안봉근이란 이름이 적힌 통신사 요금 고지서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잘 알려진 안봉근 전 비서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안 전 비서관 명의의 차명폰을 쓰고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였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선 10여 년 전부터 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의 집 전화를 안 전 비서관 명의로 사용해 왔던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 삼성동 자택이 비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주인을 못 찾는 고지서만 배달이 된 모양이군요.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도 다 밝히지 못한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또 헌법재판관들도 비록 탄핵 사유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결정문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어땠어야 하는가를 무려 17장에 걸친 장문의 기록으로 남겼던 그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과연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인가? 지금부터는 다시 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참사 당일이나 전날 미용 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성형외과 의사회가 특검에 참사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이 드레싱을 한 후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드레싱은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테이프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의약품 불출 대장, 청와대에서 의약품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 하는 그 불출 대장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얼굴 사진에 보이지 않았던 주사바늘 자국이 이틀 뒤인 17일과 21일에는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로부터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은 결과입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당시 특검 측의 요청에 대해 17일 사진은 반창고 등으로 드레싱을 한 후 화장으로 덮은 듯하고 21일은 드레싱 없이 화장해서 작은 구멍이 살짝 보인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부과 같은 데 가시면 흔히 보는 그게 살색 테이프거든요. 그거 보통 얼굴에 그거 붙이고 그 위에다가 화장하면 잘 안 보여요. 드레싱이란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밴드나 반창고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당일 쓴 의약품을 적어놓은 의약품 불출 대장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 있었던 신보라 당시 의무장교는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특검 수사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물론이고 핵심 측근들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입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질 소환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입니다. 피청구인이 그 전원 구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피청구인의 지시는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유선이 아니라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기록은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문 보충 의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도 최종 수사 결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세월호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전 대통령 행적을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규명할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예, 어제 세월호 인양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부터 국회 청문회 그리고 특검 또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온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과 함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김지아 기자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드레싱, 이건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로 덮는 치료를 말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다음 날입니까? 당일날로 생각됩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사진과 그리고 21일 사진을 보면 참사 전날인 15일 국무회의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삿바늘 자국이 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보도를 한 이후에 특검에서도 이를 조사를 했는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사진의 경우에 시술 뒤에 드레싱을 한 뒤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미용 시술이 15일 저녁이나 17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거기엔 참사 당일인 16일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청와대에서 사용된 의약품 대장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의약품 불출 대장. 예, 의약품 불출 대장. 앞서 리포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대장을 보면 저기 드레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맨 위에. 예, 그렇습니다. 4월 16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사 당일. 예. 결국 특정한 시술, 창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시술을 한 다음에 하는 소독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16일에. 그런데 사실 드레싱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이 꼭 대통령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대장을 보셔도 저 왼쪽 부분이 누구에게 사용이 됐는지가 적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을 할 때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해서 저희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불출 대장의 원본을 입수를 해야지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도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에 제출한 이 불출 대장은 사본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가려놓고 복사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원본은 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검찰에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아주 절실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검찰의 상황 판단이 그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또 들지 않을 수가 없군요.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미용 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은 이것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그동안 담당해왔던 정송주 씨 자매가 들어왔는데요.
매일 청와대에 아침마다 출근을 했던 이 자매가 세월호 참사 전날에는 내일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영재 원장 등으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을 때마다 이 자매가 들어오지 않았던 점으로 밀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어떤 시술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아, 시술을 받을 때 이외에는 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까? 그건 확인된 겁니까? 예, 특검이 밝힌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시술 받을 때만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4월 16일에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 정성주 자매의 경우에는 당일 오후에 급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그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급하게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예. 특검 수사 발표상으로 보면 이 자매가 미용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빨리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대통령이 3시 반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더 짧게 20여 분간 머리를 손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으로 출발한 시각을 따져보면 5시 10분입니다. 머리를 손질하고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해달라, 빨리 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머리 손질이 끝났는데 1시간이 넘게 대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역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리인단 측이 이 시간이 늦어진 이유로 그 당시에 뭡니까 승용차 돌진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관저에 어떤 사람이 출입을 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저 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나마 지금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꼭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압수수색조차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만일 시술을 했다면 누가 했는지 이것도 수사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검은 일단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그리고 김영재 원장 그리고 정기양 연대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 등을 유력한 시술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특검 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 3명이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특검이 추가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 시술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서 제4의 비선 의료진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환 조사와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특검에서는 아예 무면허 의료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워낙 무면허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누군가 시술을 했다면 그 제4의 비선 의료진이 밝혀지는 것은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부에서 김지아 기자와 함께 좀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예, 청와대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7시간 등을 밝혀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앞으로 45일 뒤인 4월 30일에 1차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외부 검증도 감시도 없이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알다시피 청와대에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공무상 기밀이 있다면서 막은 사례가 있죠. 과연 제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될 것이냐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곳입니다. 이들 생산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는 시점을 다음 달 30일로 정했습니다. 4월 말까지 입선하라고 했더라고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생산되는 거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관 받겠다는 거.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생산기관들은 앞으로 45일 동안 자체적으로 문건을 분류하고 기록물로 지정합니다. 목록도 제3자의 검토 없이 자체 작성합니다.
이재준 대통령 기록관장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5일 동안은 검찰 수사에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조문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로서 남아있는 기록물이라도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서 폐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일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자문기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청와대가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에 특히 JTBC 태블릿 PC 보도 직후에 집중적으로 문서 파쇄기를 구매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뭔가 국정농단 기록들을 폐기하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오늘 청와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청와대는 JTBC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와대 측은 우선 이 JTBC 보도대로 문서 파쇄기 26대를 구매한 것은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신 용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한 것이지 수사 단서를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새로 문서 파쇄기를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파쇄기의 내구 연한이 11년이어서 이 내구 연한이 다 된 것을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왜 하필 그때냐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윤서령 기자 말처럼 그냥 주장일 뿐인데 근거가 혹시 제시가 됐습니까? 네, 근거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도 예산에 이미 이 문서 파쇄기를 구매하기로 한 계획과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파쇄기 17대를 구매를 한 것은 2015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올해에 12대를 또 구매를 한 것도 작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 작년 9월, 그것도 10월에는 저희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다음 날부터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나오는데 20대 넘게 사들였냐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 시점에 20대가 넘게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네, 왜 9월 또 10월 이후에 이 문서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구입했느냐라는 질문에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또 이 월별로 구매 계획이 다 따로 잡혀 있는 것이었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도 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근거인데 청와대가 만일 명백하다면 조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 문서 파쇄기를 26대나 구매한 배경에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의 가족이 과거에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올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부장판사의 집안이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 판사입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 씨가 최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와 인연이 있고 최 씨의 독일 정착에도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가 1975년 이후 3, 4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최태민 목사를 한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는 최 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예규상 장인의 연고관계는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등에선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번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87년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력 후보가 없는 대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새누리당은 압도적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간발의 차이로 이기거나 졌지만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이번에는 박빙의 승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변수 중 하나는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표심이 혹 다른 주자로 결집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안지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반영한, 그러니까 불출마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황교안 대행 지지층은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까? 먼저 MB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이 기존의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이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지지층의 32.4%가 홍준표 경남지사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9%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그 다음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11.6%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쭉 이렇게 보면 심상정 그 후보에게도 1.8%가 갔다는 게 의외네요. 네네. 아무래도 어제도 잠깐 저희들이 이런 예상을 하긴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행 지지층이면 친박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수층 후보로 쏠림 현상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황 대행의 지지층의 3분의 1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흡수한 것은 홍 지사로서는 이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2.4%라는 수치가 이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보기는 좀 어려운 수치인데요. 예. 그만큼 홍 지사가 그동안 이른바 친박과는 대척점을 이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도 여전히 사이는 안 좋으니까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홍 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홍 지사 측은 처음에는 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냐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과 이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옮겨올 것으로 처음엔 기대를 했던 모양이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다른 후보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안희정 지사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 이동한 것. 뭐 더 의외는 제가 심상정 후보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의외이긴 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 오늘 9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워낙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상대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지층이 이동하지 않은 것은 이 바른정당에 대한 친박 지지층의 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배신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신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대표 측으로 간 것은 이 문 전 대표나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반감이 큰 가운데 이 사표를 막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후보로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를 반영한 전체 지지율 판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위는 변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 전 대표가 37.2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안희정 지사가 16.8%로 2위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7.1%로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예. 자, 황교안 대행 불출마 효과도 물론 뭐 있겠죠. 근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홍준표 지사입니다. 이 3.5%포인트 정도 올라서 7.1%를 기록한 건데요. 예. 다음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각각 2%포인트 내외로 올랐습니다. 예, 예. 보수층의 지지를 받던 황 대행이 그 불출마하는 것이 우선 홍준표 지사와 안희정 지사에게는 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지사가 물론 기대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일부 표심을 흡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홍 지사가 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안희정 지사인데요. 지난번에도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와 중도 표심을 흡수하고 빠르게 지지율 상승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 일단 안 지사 캠프 측에서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두고 보죠.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황대행이 대선 주자 경쟁에서 빠지면서 그 지지율은 여러 주자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을 나눠받게 된 주자들은 오늘 하루 특별히 더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군요. 다시 한번 공중에 뜬 보수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등록했습니다. 주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도 엽니다.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인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 이런 선명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이 내공이 없더라. 응? 그리고 내용을 모르더라.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황교안 불출마 효과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지사는 오늘 정치적 색깔과는 거리가 먼 정책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누구나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전국민 안식년제를 제안한 겁니다. 과로의 한국 사회, 실패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의 이 경제시장의 주요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판 문재인 대표 후보를 자임하며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강구도 대결이 될 겁니다. 거기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올해 두 차례 더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불러올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면서 한국 경제는 시간에 쫓기게도 했습니다. 먼저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75에서 1%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견고하게 남아있고 실업률이 4.7%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은 내후년까지 매년 3차례씩 점진적으로 단행될 예정입니다.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federal funds rate is 1.4% at the end of this year, 2.1%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 at the end of 2019. 점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경계감에서입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옐런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가파라지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옐런이 트럼프노믹스와 앞으로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죠. 금리를 따라서 올리자니 가계빚이 걸리고 그냥 두자니 외환이 빠져나갈까 걱정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이 사실상 묶이면서 위축된 내수 살리기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고대로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리면 1.25%인 우리의 기준금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지난 1999년과 2005년처럼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높은 금리를 조차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유례 없이 불어난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9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당장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나 지금도 빚을 갚기 버거운 200만 한계 가구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담이 커진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내수도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큽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정부가 대출 주의기에 나서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이 많은 금융사에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무작정 대출을 죄기보다는 한계 가구와 기업의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화 정책을 대신해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신설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새 학교 증후군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홍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미 새 학기 수업은 시작됐지만 교정엔 여전히 각종 건축 자재가 쌓여 있고 세면대엔 수도꼭지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공사장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곳곳에선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신설 초등학교에서도 화장실과 교실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첫 마디가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하고 옷에도 약간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건축 마감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두통, 눈 자극, 기관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제거할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환기를 시켜주니까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전국 10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개교 한 달 전 공사를 끝낸 곳은 25개 교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신축엔 최소 18개월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이 관행적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로 공사기간을 잡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꼭 필요한 곳마저 신축 승인을 잘 내주지 않자 건설 기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교육부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학생들은 새 학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요즘 한국 수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비리와 재정 악화로 대한수영연맹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요금을 못 내서 사무실 유선 전화까지 끊어졌을 정도인데요.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입니다. 전화가 안 되니 이메일로 연락해달란 내용입니다. 벌써 일주일째지만 밀린 요금 때문에 사무실 전화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임원들의 비리로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려있고 대표팀 지도자 퇴직금도 못 줬습니다. 2월과 3월 열릴 예정이던 전국대회도 취소됐는데 대회 성적이 있어야 진학이 가능한 학생 선수들은 울상입니다. 저희 고3들에게는 대회 한 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많이. 심란하네요. 해외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 선수 등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수영은 올해 국가대표도 구성하지 못해 7월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체부가 보조금 지급을 일부 재개하고 대한체육회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구조된 야생 동물들을 돌보던 경기도 포천의 한 동물원이 26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결국 지금 있는 동물들은 잠시 보살핌 받다가 되돌아갈 준비도 채 하기 전에 또다시 야생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립수목원 산림동물원 앞입니다. 지난 1991년 개장해 26년 만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에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광릉숲과 맞닿은 국립수목원은 112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만 20여 종에 이릅니다. 현재 산림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독수리와 반달 같은 곰, 늑대 등 모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1, 2급 야생동물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놓은 덫이나 올무, 사냥총에 맞아 다치거나 죽기 직전에 구조돼 이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날개를 다치거나 발을 다치거나 이래서 부상당한 개체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구조협회에서 와서 보고 갔었는데 생활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 목적으로 지어진 사설동물원과 달리 동물 보존과 연구를 위해 운영돼 왔지만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생동물법이 1999년에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더 이상 동물원을 유지할 기능과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운영 예산과 담당 사육사 등 전문 인력 부족에도 20년 가까이 야생동물들을 지키고 돌봐온 것 수목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늑대우리 앞입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한 마리씩 총 3마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곳곳에 낡고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손가락을 넣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가까운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을 곳곳에 덧대어 놨습니다. 이제 렌즈를 늑대가 물어가지고 렌즈를 빼앗기거나 그런 피해들을 입고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져가지고 거의 지붕 위에까지 지금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한 명뿐인 전담 사육사도 지난 1월 수컷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다른 동물원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야생동물 먹이를 챙겨줘야 하다 보니 서툴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독수리 등 맹금류 10마리와 곰과 늑대 등 포유류 야생동물 13마리는 모두 다른 국공립동물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동물원에 유일하게 단 한 마리 남은 백두산 반달가슴곰입니다. 현재 다른 동물원 2-3곳에서 분양 요청이 들어와 분양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국공립동물원 여러 곳에 분양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반달가슴곰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살아있는 먹이 공급 등 자연적인 훈련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형 포유류들은 좀 아직 고민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응 훈련을 해서 방사를 해야 할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이 이곳 동물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는 말 자유롭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그럴싸하게 포장된 인간의 이기심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근대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화자는 고양이입니다. 실제 나스메 소세키가 길렀다는 메이지 시대를 살아간 그 고양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아직 없지만 평생 이 선생 집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 작정이다. 그저 가끔 고양이라고 불리었을 뿐, 그러나 작가와 고양이는 서로 교감했던 모양입니다. 작품 속의 고양이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늘 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디에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런가 하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스위트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잘 다녀와, 기다릴게.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 기분이 안 좋아? 같이 놀까?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래서일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부를 만큼만 먹고 사랑을 주면 마음을 되돌려주고 감추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내보일 수 있는 인간과는 다른 생물.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가지려 하고 사랑을 이용하거나 배신하기도 하며 욕망과 부끄러움을 뒤로 감추려 하는 존재들. 탄핵된 대통령이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진돗개 9마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의 안위를 걱정했죠. 그런데 개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마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 개들은 오히려 주인인 듯 주인이 아니었던 누군가를 지금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코 높이를 스스로 알 수 없듯이 인간이 자신을 깨닫는 일이란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이다. 나스의 소새끼가 길렀다던 그 고양이의 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좀처럼 알기 힘든 사람들. 이제는 홀로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로 또 다른 진실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알 수 없는 언어를 생각하다가 무심결에 집어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책 제목.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덮는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도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분석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드레싱을 한 뒤에 화장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먼저 지난 6일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부터 좀 볼까요? 예, 먼저 제 뒤에 보시는 게 지난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네. 지난 2014년 4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보이지 않았던 주사바늘 자국이 이틀 뒤인 17일과 21일에는 나타난 사실을 보도한 저희 JTBC 뉴스 화면이기도 한데요. 저희 보도에 대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특검 측의 요청에 대해서 17일 사진은 반창고 등으로 드레싱을 한 후에 화장으로 그 위를 덮은 듯하고 또 21일은 드레싱 없이 화장해서 작은 구멍이 살짝 보인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당일에 쓴 의약품을 적어놓은 의약품 불출 대장에도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드레싱이 사용된 것이 확인이 이제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레싱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드레싱은 상처 부위를 좀 소독한 후에 밴드나 반창고 등으로 덮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청와대에서 사용된 의약품을 기록한 의약품 불출 대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장을 보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덮는 것을 의미하는 드레싱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전 대통령이 의료용 가글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예. 네, 세월호 당일 대장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가글이라고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도 이처럼 불출대장에 의료용 가글이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대장에는 누구에게 불출했는지는 적혀 있지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할 때 삭제를 한 상태로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의료용 가글의 경우 세월호 당시 관저 의무실에 근무했던 신보라 당시 의무장교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보라 전 의무장교는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에 대해선 취재진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원본을 입수해야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이 세월호 참사 당일 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취재진이 의약품 불출대장을 전수 확인을 해본 결과 한글로 드레싱이라고 기록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같은 해인 7월 11일 이렇게 두 번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7월 11일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찍힌 사진을 또 저희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는데 미용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미용 시술을 했을 개연성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도 자택에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손질하는 정송주 씨 자매가 드나들었죠. 매일 청와대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이 자매가 세월호 참사 전날에는 내일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에서는 김영재 원장 등으로부터 시술을 받았을 때 이 자매가 청와대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이 날도 미용 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 특검이 지목했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원장, 정기양 연대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 등 세월호 참사 당일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이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 시술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이와 관련한 의료진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진들이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시술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사 당일 시술자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 저희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검까지 온갖 가짜 뉴스들이 퍼졌었죠.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탄핵 결정 이후에도 가짜 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 탓에 친박 집회 참가자가 숨졌다거나 동조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가짜 뉴스는 대선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당국의 차단 작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박살내자! 헌법재판소! 탄핵이 선고된 직후 헌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친박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로 차벽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떨어진 경찰 스피커에 맞아 또 다른 참가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차벽을 뚫고 헌재로 가자는 선동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 친박 집회에서 배포된 이 신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벽에 올랐던 애국 시민이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밀려 떨어져 숨졌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200억 원을 받았다거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남편이 통진당 소속이라는 등 탄핵 선고의 공정성을 흠집내는 글도 퍼졌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짜 뉴스식 흑색 선전을 현대 선거 범죄의 하나로 꼽고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한다며 허위 비방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특히 확산 속도가 이렇게 빠른 SNS상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가 전담팀을 꾸려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삭제 요청한 건수가 벌써 5,870건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지난 대선 때 총 4,012건을 이미 훨씬 넘어섰고 그중에서 5건은 이미 이제 고발 조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들이 주로 많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선관위의 김수연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장을 잠깐 좀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변호사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도표를 보니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일단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어떤 표현이나 게시물에 대해서 포털사에게 삭제를 이제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등 비방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뭐 어느 특정 후보가 뭐 수백만 톤의 금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난번에 저 문재인 전 대표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게시글들은 계속 아직도 올라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 얘기가 되겠고요. 예. 또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1,000건이 넘는 건수가 삭제 요청을 했는데요. 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뭐 표본수라든가 응답률, 조사 방식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안에서 방송사도 징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을 그 준수하지 않아서 삭제 요청을 한 건이 1,000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또 또한 그 외에도 그 선거운동을 위해서 뭐 입후보 예정자나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뭐 전라도니 경상도, 충청도 이런 어떤 지역이나 또 성별을 뭐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그 건도 삭제 요청을 한 건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요.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 후보 예정자 비방 이게 아주 절대 다수입니다. 4,662건. 특정 지역 비하는 5건으로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또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여태까지 예를 보면. 그중에서 고발 조치한 건수가 5건인데 우선 그 내용을 여쭤보기 전에 왜 이렇게 적습니까? 5건은. 이 건수가 이렇게 수천 건인데. 네. 그 삭제 요청의 경우에는 그 우리 법에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삭제는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한 사람이 뭐 한 건이나 뭐 일회적으로 올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횟수가 많아야 이제 삭제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꼭 횟수만도 아니지만 어떤 중대성, 어떤 그 내용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저희가 신중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허위 사실을 공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아예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고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입후보 예정자 아버지의 과거 직업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담은 어떤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정도로 하나요? 네. 또 뭐 일반적으로 객관적 정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어떤 위키백과의 입후보 예정자의 국적을 뭐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해서 게시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그 고영태 씨가 입후보 예정자 누구의 뭐 조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게재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다 가짜란 말이죠. 저희가 판단할 때 허위라고 보아서 지금 고발을 했고요. 또 밴드의 뭐 입후보 예정자 아버지에 관한 그러니까 직계 존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뭐 60회 정도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례. 그 정도면 매우 고의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고.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요. 또 뭐 일반적으로 이미 좀 허위로 알려진 어떤 편지 글을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뭐 북한에 보낸 어떤 글로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로 쓴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맨 위에 나와 있는 뭐 땡땡땡은 뭐 빨갱이야. 종북이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네네. 수도 없이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통하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예. 그냥 삭제 조치로 끝나는 경우하고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예. 뭐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 60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뭐 게재를 한다든가 네. 왜 60회입니까? 50회나 40회도 아니고. 네네. 꼭 뭐 60회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삭제하는 데 그치는 거지만 고발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까지 하는 예. 거다 보니까 어떤 그 뭐 하물며 한 일회라 하더라도 처음으로 어떤 허위사실, 중대한 허위사실을 제작을 했다든가 생산했다든가. 쉽게 말하면 좀 악질적이면 한 번만 게재해도 그건 고발한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뭐 또 게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도성, 목적성 또 이렇게 좀 죄질이 이른바 나쁘다 이렇게 봐서 예. 고발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데 예. 혼자 판단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판단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 사안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이른바 뭐 위원회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예. 제 혼자 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협의와 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언론사에 대한 고발의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정상적인 언론사인지 예,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사 하나 가지고 그 비슷한 몇 개 인터넷 언론사가 공유해서 올리고 이런 건 안 걸립니까?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뭐 삭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또한 그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뭐 검증과 비판을 언론사의 어떤 그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뭐 취재 등의 사실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어떤 허위 보도를 한다든가 예. 어떤 허위 글을 올렸을 때는 사실상 언론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사라는 어떤 이름이 형해화할 정도로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런 조치를 고발 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6조에서 어떤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라든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예. 그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을 잘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예. 그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그런 법 조항도 있다는 것을 물론 말씀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뭐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발 조치해야만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관위의 김수현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이런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차트,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 그런데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오대영 기자 결론은 신청은 되지만 허가 가능성은 작답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죠? 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이 좀 잘못 보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식 변호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만약에 모든 법원에서 인도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은 정치적인 망명이다. 모든 법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잠시 뒤에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습니다. 야당 지명의 특검, 탄핵 여론, 정유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적 탄압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망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네. 법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에 망명이 아니라 난민 신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정유라 씨가 하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엔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입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정치적 박해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박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데 난민의 기준이 뭡니까? 난민은 이런 식으로 결정하거든요. 네. 일단 절차를 한번 볼까요? 신청받고요. 심사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저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내가 박해를 받았다.
이런 뚜렷한 근거를 대야 됩니다. 네. 절차가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더블린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난민 신청을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이 유럽연합의 그 회원국 안에 네. 어느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왔느냐, 그 나라가 바로 저 심사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유라 씨를 취재했던 이가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독일에 갔다가 차를 타고 덴마크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절차가 바뀝니다. 자, 심사를 덴마크에서 하지 않고 이게 독일로 가서요, 독일이 접수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상당히 절차상 좀 늘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입국을 하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꼬이겠군요. 네, 그런데요, 심지어 이 절차 앞에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또 네.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보시죠. 자, 난민 심사 절차 송환 결정 이후에, 그 이후에 끝나고 이걸 다 끝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환 결정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22일 날 덴마크 검찰이 한다 그러는데 네. 거기서 불복하면 1심, 1심 거쳐 2심, 2심 거쳐 3심, 3심에서 지면 국제인권재판소로 가서 지면 난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가장 첫 단계도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라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시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2014년에 세월호 참사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 씨가 먼저 이 과정을 쭉 거쳐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딨냐? 인권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정유라 씨도 3년 뒤에 인권재판소에 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망명, 뭐 난민 신청 이런 얘기하는 거 절차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답답한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망명 얘기를 꺼낸 건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만약 몇 년 지나서 진짜 난민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유엔 난민 인정 기준 편람, 사법적 처벌도 피자는 난민이 아니다. 유엔 난민 협약,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유라는요,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독일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자금 세탁, 동물 학대, 탈세 의혹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소 중지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망명은 절차상 수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이었죠. 김평우 변호사가 엊그제 삼성동 자택에 갔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밤 다시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대리인단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운전박대라든가. 근데 정말 면담을 했느냐? 또 아니란 얘기도 한편에서 나와서, 어느 쪽입니까? 일단 김평우 변호사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예.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낸 그 차를 타고 예.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는 모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택 주변에서는 한 목소리로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청와대 경호실 측에서는 14일 이후로 김 변호사가 비공개로 온 적이 없고, 자,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 역시 밤새 근무했는데 본 적이 없다. 또 변호인단의 서성건 변호사 역시 그 부분 알 수 없고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근데 진짜로 안 만났다면 김평우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났다면 경호실이나 경찰이 다른 얘기를 하거나 혹은 경호를 못했거나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뭐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대요. 그렇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 뭐 거짓말, 진실 게임 같은 양상이긴 한데, 예. 지난 1월 말에 귀국을 했었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벌써 친박단체 박사모 등에서는 아쉽다,
벌써 가느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 몇 가지 댓글 반응들을 좀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 자, 진작 예약을 하고 오셨으면 삼성동 통곡의벽에서 쓸쓸히 되돌리는 모습 상당히 짠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 자, 떠나신다니 가슴 아프고 섭섭하다. 왜 좋은 분들만 다 떠나느냐. 예.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뭐죠? 네, 바로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개고동이랑은 안 합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당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대표 개나 고동이랑은 함께할 수 없다. 여기서 개나 고동은 한국당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 흔히 개나 소나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 개나 고동이나 하는 표현은 좀 생소해서 박지원 대표만 쓰나 했더니 저희 바닷가에 살다 온 기자가 자기도 썼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군요. 좀 대표적인 개헌론자가 바로 박지원 대표인데 자기 당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자, 지금 자유한국당과 함께 개헌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 고동이나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전혀 거의 없는 데다 국정농단 책임 세력과 개헌 손을 잡는다는 어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대표 개나 고동 이 표현 즐겨 사용하는데 지난 2월 달이었죠. 개나 고동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주자들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박지원 대표가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같은 사안은 그게 주승용 원내대표가 혼자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선 흐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예. 그럼에도 다만 지금 개헌 추진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론 자체가 한 목소리로 대다수 언론들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뒤늦게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게 가수 이승철 씨의 노래 제목인데요. 예. 자, 이 제목과 어울리는 사람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아, 그런가요? 예.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인데 예. 자, 고액 퇴직금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근 고문직을 요구하고 퇴직 가상금까지 요구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건데 예. 그래서 전경련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자, 혹시 이 전 부회장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표적인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지난달 24일에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단 논란이 됐었고 전경련을 대기업 모금 창구로 전락시킨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나왔는데 따라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자, 전경련 측에선 상근 고문을 줄 이유가 없고 또 법정 퇴직금 이외에 가산금도 주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예. 이전 부회장의 어떤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역시 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어지는 소셜 라이브가 계속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